어느 강의실을 상상해보자. 칠판에는 방정식이 빼곡히 적혀 있고 강단 위의 인물은 논문을 인용하며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런데 그가 지금 증명하려는 것은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그 주장을 과학이라고 부른다.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반증 가능성이다. 어떤 주장이 진정한 과학 이론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창조과학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어떤 증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출발한다. 이것은 과연 과학의 방법론인가 아니면 과학의 형식을 빌린 무언가인가? 이야기는 19세기 말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던 시대였다. 일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 새로운 이론이 신앙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그 불안은 점차 조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조지 매크리디 프라이스라는 독학 지질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화석과 지층의 기록이 노아의 홍수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책으로 펴냈으며 주류 지질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의 논리는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흐름은 이후 창조과학의 지질학적 토대로 이어진다. 1961년 헨리 모리스와 존 휘트콤이 공동 저술한 창세기 홍수가 출판된다. 이 책은 지구의 나이를 수천 년으로 보는 이른바 젊은 지구 창조론의 현대적 체계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모리스는 이후 창조과학 연구소를 설립하며 과학의 외양을 갖춘 창조과학 운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1960년대 무렵 창조과학의 흐름이 독자적인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81년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되었으며 강연과 출판, 교육 활동을 통해 빠르게 저변을 넓혀갔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운동의 정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창조과학 운동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 형식이다. 논문 형태로 편집된 출판물,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름을 올린 저자 목록, 그리고 학술대회를 방불케 하는 행사들이 과학적 신뢰성의 외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주류 과학계는 이 발행물들이 국제학술지의 동료 심사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이 담론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 진화론이 여러 학설 중 하나로 소개되거나 창조과학 관련 자료가 보조교재로 활용된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는 훈련보다 특정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05년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소도시 도버에서 중요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공립학교 생물 수업의 지적 설계론을 함께 가르치도록 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 아닌 종교적 개념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후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론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법적 선례가 되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어떤 이론이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반증 가능성의 원칙은 오늘날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창조과학에서 성경의 기록은 어떤 반증 앞에서도 수정될 수 없는 전제로 기능한다는 점이 바로 이 원칙과 충돌한다고 과학 철학자들은 지적해왔다. 창조과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류 지질학과 물리학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여러 측정 방법들이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반박한다. 화석 기록, 빛의 이동, 우주 관측 데이터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증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주류 과학계의 입장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 부른다. 과학의 형식과 언어를 갖춘 주장은 이 편향의 작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분석한다.
결국 믿고 싶은 것을 과학적으로 믿게 해주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창조과학을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본다. 진화론이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관으로 여겨질 때 그에 맞설 과학적 언어는 공동체의 결속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종교적 맥락 밖의 사람들도 창조과학적 주장에 공감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심리적 동기에 주목한다. 진화론이 제시하는 우연과 기나긴 시간의 서사는 일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창조과학은 당신은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확실한 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같은 심리적 압박 앞에서도 진화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설은 사회적 맥락을 바라본다. 제도권 과학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시대에 주류가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서사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다. 창조과학은 이 서사와 친화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반엘리트 정서와 거리가 먼 환경에서도 창조과학이 꾸준한 지지를 받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 가지 가설은 각각 이 현상의 일부를 조명하지만 어느 하나도 전체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창조과학의 지속성은 아마도 종교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성 때문에 이 현상은 단순한 논리적 반박 하나로 해소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창조과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에는 대규모 창조과학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련 단체들이 강연과 출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수많은 개인과 사회가 씨름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사람은 왜, 그리고 언제, 무엇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증거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전제 위에서 해석된다. 창조과학의 역설은 과학 논쟁이기 이전에 믿음과 삶의 경계에 관한 오래된 물음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다시 내려놓는다. 당신은 그 경계를 어디에 긋고 있는가?